스펙트라 애널리틱스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그 누구도 창밖 풍경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서연 대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복잡한 데이터와 전략적 분석들이 스크린 위에서 춤을 췄다. 지금은 고객사의 운명이 걸린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강서연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회의를 이끌었다. 5년 전 유진그룹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무력한 분석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이자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을 건설한 냉철한 CEO였다. 그녀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으며 그녀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회의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서연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서연은 어떤 연락도 회의 중에 받지 않았지만 비서의 굳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비서가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발신인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 이름은 최민준이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기억 속에서 봉인해 두었던 이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동시에 지금의 그녀를 만든 원인이기도 한 남자였다. 유진그룹의 황태자이자 한때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도왔으나 결국 그녀의 등에 비수를 꽂았던 남자. 그의 연락은 마치 과거의 유령이 현재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서연은 팀원들에게 회의를 잠시 중단시킨 후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유진그룹의 본사 건물을 응시했다. 한때는 선망과 꿈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극복해야 할 과거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심호흡과 함께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5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강서연 씨. 잘 지냈나? 최민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오만함과 여유가 묻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미세한 초조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안부를 묻는 오랜 지인처럼 행동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다. 서연은 그의 위선적인 인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최민준 부회장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바쁜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최민준은 순간 당황한 듯 했다. 그는 강서연이 적어도 자신의 연락에 동요하거나 과거를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사무적이었고 그를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다시 권위적인 목소리를 꾸며내며 말했다. 역시 여전하군. 항상 그렇게 딱딱해서야. 유진그룹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강 대표의 능력이 필요해서 연락했지. 서연은 그의 말을 잠자코 들었다.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말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5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에도 그는 똑같은 말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그녀의 분석과 전략을 이용했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가차없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과거의 상처가 희미하게 아려왔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진그룹에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까지 연락하신 이유가 궁금하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말은 겸손하게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겨냥한 가시 돋친 질문이었다. 자신의 회사 스펙트라 애널리틱스는 더 이상 작지 않았으며 업계에서 유진그룹조차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서 있었다. 최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야. 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 외부의 시선이 필요하고 특히 당신처럼 편견 없이 데이터를 분석할 사람이 필요해. 물론 업계 최고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지. 그는 돈과 명예를 미끼로 그녀를 회유하려 했지만 그것은 서연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다. 최민준이 직접 그녀에게 연락했다는 것은 유진그룹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위기는 분명 그의 부회장 계승권과 직결된 문제일 터였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과거에 버렸던 카드를 다시 주우러 온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 회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의 심각성과 저희의 역량이 부합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의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그를 잠재 고객 중 하나로 취급했다. 이는 그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한때 자신의 손짓 하나에 움직이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심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전화기 너머에서 분노로 숨을 거칠게 내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절박한 상황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그렇게 하지. 하지만 이건 극비 사항이야. 정보 유출은 용납할 수 없어. 그의 경고는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들릴 뿐이었다. 보안은 저희 회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사무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대화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먼저 전화를 끊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5년의 세월 동안 뒤바뀐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강해지려 노력해도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갑옷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유진그룹 건물을 바라보았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5년 전에는 그가 모든 것을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최민주는 돌아오길 원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차가운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집무실을 나와 회의실로 돌아갔다. 팀원들은 그녀가 돌아오자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아까 논의하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죠.
3단계 방어 전략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과거의 유령은 나타났지만 현재의 그녀를 흔들 수는 없었다. 복잡한 전략과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최민주는 이미 그녀의 분석 대상 중 하나일 뿐이었다. 최민준과의 통화가 남긴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강서연은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상처를 건드렸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과거의 폭풍이 다시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유진그룹의 촉망받는 분석가였던 27의 강서연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 시절 그녀는 열정과 재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고 최민주는 그런 그녀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기획조정실 상무로서 날카로운 통찰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지닌 리더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분석가들 사이에서 유독 서연의 보고서에 주목했고 그녀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을 건넸다. 강서연 씨의 분석은 항상 핵심을 찌르는군.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야. 그의 칭찬은 젊은 분석가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서연은 그를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 그가 맡긴 프로젝트라면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처리했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그를 보좌했다. 그녀에게 그는 단순한 상사를 넘어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멘토와도 같았다. 문제의 시작은 동남아시아 신시장 개척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최민준이 부회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그룹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사업이었다. 서연은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서 시장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총괄했다. 몇 달에 걸친 분석 끝에 그녀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현지 기업의 불투명한 재무 구조를 근거로 대규모 직접 투자 대신 단계적인 합작 투자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하지만 최민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빠르고 화끈한 성공을 원했다. 그의 눈에는 서연의 신중한 접근법이 너무 소극적으로 보였다. 그는 이사회가 모인 자리에서 서연의 보고서를 슬쩍 무시한 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규모 직접 투자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이사회를 설득했으며 결국 그의 뜻대로 프로젝트는 강행되었다. 서연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추가 데이터를 근거로 위험성을 경고하려 했지만 최민주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차갑게 말했다. 강서연 씨, 이제 분석은 끝났어. 지금부터는 실행의 영역이야. 내 결정에 토를 달지 마. 이건 내 프로젝트고 모든 책임은 내가 져. 그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경고가 틀리기를 바랄 뿐이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서연이 예측했던 모든 리스크가 현실이 되었다. 현지에서는 정권이 뒤바뀌며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이 발표되었고 투자했던 현지 파트셔나의 분식 회계가 드러나며 유진그룹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그룹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최민준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의 부회장 승계는커녕 그룹 내 입지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바로 그때 최민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책임을 지는 대신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았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바로 그가 가장 신임했던 강서연이었다.
그는 긴급 소집된 감사팀에 서연이 제출했던 초기 보고서에 일부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거짓 증거를 제출했다. 그가 무시했던 위험 분석 부분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사라졌고 마치 서연이 잘못된 분석으로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이 꾸며졌다. 서연은 한순간에 유진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역적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최민주는 이미 이사회와 감사팀을 완벽하게 장악한 후였다. 그녀는 변명의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징계위원회에 불려나가 모욕적인 질책을 받아야 했다. 당신의 무능과 오만이 회사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비난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그녀는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다. 해고 통지서의 차가운 글자들은 그녀의 모든 노력과 헌신을 비웃고 있었다. 업계에는 그녀가 심각한 분석 오류를 저지른 무능한 인물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다른 곳에 재취업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는 몇 달간 방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배신감과 억울함은 곧 분노와 의지로 바뀌었다.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한 대로 다시 시작했다. 유진그룹에서 버려진 그녀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분석 능력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분석가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자신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그것이 바로 스펙트라 애널리틱스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힘으로 승화시켰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난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최민준이 그녀에게 손을 내민 것은 또다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덮어줄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5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더 이상 순진하게 그의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바치던 과거의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는 간결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인은 최민준이었다. 그녀는 어떤 감정도 섞지 않고 오직 전문가의 입장에서 유진그룹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서술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불확실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현재 스펙트라 애널리틱스의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의뢰라고 결론 내렸다. 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따라서 귀사의 프로젝트 의뢰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유진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에 대한 망설임이 아니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고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단호하게 클릭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편 유진그룹 부회장실에서 최민주는 초조하게 서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당연히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약간의 자존심을 세우긴 했지만 결국 돈과 명예 앞에서 그녀가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다. 강서연이 아무리 잘 나가봐야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는 작은 조약돌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때 그의 컴퓨터 화면에 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강서연이었다. 그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메일을 클릭했다. 하지만 메일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거절합니다. 라는 단어가 그의 눈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네가 나를 거절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에게 이 거절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5년 전 자신이 발밑에 짓밟았던 여자의 반격이었다. 그는 배신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강서연이 여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철저히 파괴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강서연의 거절은 최민준의 자존심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 시간 동안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그의 눈에 강서연은 여전히 5년 전 자신의 말 한마디에 운명이 결정되던 미약한 존재여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고 이제 감히 자신에게 저항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자 그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생겨났다는 불길한 신호였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의 공식적인 안건은 그룹의 신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었지만 최민준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회의 내내 스펙트라 애널리틱스의 전문성에 대해 교묘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업계 동향을 분석하는 척하며 신생 컨설팅 회사들의 과장된 실적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그가 겨냥하는 목표가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최근 떠오르는 몇몇 회사들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장기적인 안정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려한 보고서 뒤에 숨겨진 부실한 데이터 분석은 기업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 사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유진그룹의 부회장이 직접 특정 분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계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최민준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유진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비공식적인 지침을 내렸다. 스펙트라 애널리틱스와의 모든 신규 계약을 보류하고 기존 계약은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서연의 돈줄을 끊어 그녀를 고사시키려는 비열한 압박이었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영향력은 막강해서 그의 지시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업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며칠 지나지 않아 스펙트라 애널리틱스에는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계약 성사 직전 단계에 있던 한 대형 유통업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계약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또 다른 금융 고객사는 컨설팅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연락해왔다. 회사의 핵심 팀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회사를 옥죄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침착했다. 그녀는 최민준이 이런 방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주변을 압박하여 상대를 고립시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녀는 동요하는 팀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그녀는 불안에 떠는 대신 이 상황 자체를 하나의 위기관리 케이스로 규정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유진그룹의 공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최민준 부회장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실린 공격입니다. 공식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의 공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허점이 많을 겁니다. 서연은 스크린의 유진그룹의 지배구조와 최민준의 영향력 범위를 도식화하며 설명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분석에 팀원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적의 전략을 파악하는 순간 그것은 극복 가능한 도전 과제가 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즉시 대응팀을 꾸렸다. 그녀는 방어만 하는 대신 역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팀은 먼저 계약을 보류한 고객사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압박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계약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기회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하게 실리로 접근했다. 동시에 서연은 언론 플레이에도 나섰다. 최민준이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하여 스펙트라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기사를 흘리자 서연은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평소 관계를 유지해오던 유력 경제 전문지에 신흥 강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에 보이지 않는 횡포와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심층 기획 기사를 제안했다. 스펙트라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사의 내용은 누가 보아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 기사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자 유진그룹의 다른 임원들은 최민준의 독단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그룹 전체에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그의 공격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그 힘을 역으로 그에게 되돌려주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서연이 직접 준비했다. 그녀는 스펙트라가 컨설팅을 맡고 있던 한 IT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 기업은 유진그룹이 몇 번이나 인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알짜배기 강소기업이었다. 서연은 유진의 경쟁사인 글로벌 투자 펀드와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 소식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최민준의 얼굴에 뜨거운 불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련 기사를 읽으며 치를 떨었다. 그는 강서연을 짓밟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명성만 높여준 꼴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압박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대담하고 영리하게 움직였다. 그는 깨달았다. 5년 전의 강서연은 이제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자신보다 한 수 위일지도 모르는 강력한 적수가 서 있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방식으로 그녀를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그를 막아주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 최민준인데 사람을 좀 알아봐줘. 강서연이라는 여자야.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전부다.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고 있었다. 비즈니스적인 압박이 개인적인 위협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압박은 강서연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그의 비이성적인 공격이 거세질수록 서연은 그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단순한 경영상의 실책이라면 유진그룹의 부회장이 이토록 무모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나올 리가 없었다. 방어만으로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었다. 그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킬레스건을 직접 겨냥해야만 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앞에 섰다. 스크린에는 유진그룹의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 주가 변동, 주요 프로젝트 현황 등 방대한 데이터가 복잡한 그래프와 차트로 시각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반격을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때였다. 그녀는 최민준이 왜 자신을 필요로 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스펙트라 애널리틱스의 핵심 멤버들로 구성된 비공개 태스크포스 팀을 소집했다. 팀의 리더는 서연 자신이 맡았고 멤버는 단 2명으로 구성되었다. 한 명은 전직 국정원 출신의 베테랑 정보 분석가이자 현장 조사 전문가인 발기태 실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대의 천재적인 화이트 해커이자 데이터 과학자인 이지혜 선임이었다. 이들은 서연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들이자 회사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진그룹, 정확히는 최민준 부회장이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전에 돌입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박 실장과 이 선임은 말없이 서연의 브리핑에 집중했다. 그들은 이미 최민준의 외부 압박에 대응하며 그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닙니다. 최민준은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연의 가설은 명확했다. 최민준이 겪고 있는 위기는 경영 실패가 아니라 범죄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 그가 서연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떠넘길 유능한 희생양이 또다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5년 전과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다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위험성이 훨씬 더 클 것이 분명했다. 이지혜 선임은 유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공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주세요. 공시 자료, 뉴스, 기사 관련사, 공고, 심지어는 임직원들의 소셜 미디어까지 데이터들 사이의 이상, 관계 자금, 흐름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야 합니다.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주세요. 이지혜의 눈이 빛났다. 그녀에게 방대한 데이터는 해결해야 할 복잡한 퍼즐과도 같았다. 박 실장님은 이지혜 선임이 찾아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정보 수집을 맡아주십시오. 관련 인물들의 평판, 과거, 행적, 내부자 정보 등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거나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림자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박기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수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노련함이 숨겨져 있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이지혜는 스펙트라가 자체 개발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아라크네를 가동했다. 아라크네는 거미줄처럼 얽힌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미세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특화된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이 최근 몇 년간 주도했던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신도시 건설 사업의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이지혜는 마침내 의미 있는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최민준이 관리하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몇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자재 납품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회사들이었지만 이들의 자금 흐름은 매우 불투명했고 법인 등기 주소지는 조세 회피처에 위치한 유령 사무실이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자금이
이 회사들을 거쳐 어디론가 증발하고 있었다. 대표님 빙고입니다. 이지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연에게 보고했다. 그녀가 스크린에 띄운 자금 흐름도는 마치 복잡한 미로처럼 보였다. 수십 개의 계좌를 거치며 세탁된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시작점은 명백히 유진그룹이었고 그 자금 집행을 승인한 최종 결제 라인에는 항상 최민준의 이름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명백한 횡령 및 배임의 증거였다. 이제 발기태 실장이 움직일 차례였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이사로 등록된 인물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들이었지만 그중 한 명에게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그는 최민준의 대학 동창이자 현재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그의 자금 관리를 암암리에 돕고 있는 인물이었다. 박 실장은 특유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한편 서연은 이 모든 조사 과정을 총괄하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횡령이 단순히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 자금이 유진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로비 자금이나 정치권과의 검은 거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유진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질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최민준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 바지 사장 의심스러운 회계법인,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몇몇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최민준이 겪고 있던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내부의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 거대한 비리 구조가 무너지기 전에 모든 것을 덮어줄 방패막이가 필요했고 그 역할로 자신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그녀는 확실한 공격 루트를 확보했다. 더 이상 그의 압박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목을 겨눌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다. 섣부른 공격은 오히려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치밀한 심리전과 전략이 필요한 진짜 체스 게임의 시작이었다. 강서연의 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은 최민준의 부패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자금 흐름과 유령 회사의 존재는 확인했지만 법정에서 최민준의 목을 겨눌 결정적인 한방, 즉 그의 직접적인 지시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부족했다. 서연은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데이터의 그림자에서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에게로 수사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모든 범죄의 중심에는 결국 인간의 욕망과 나약함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발기태 실장 이지혜 선임과 함께 다시 비밀 회의실에 모였다. 스크린에는 최민준을 중심으로 얽힌 인물 관계도가 떠 있었다. 대학 동창, 전직 관료 계열사, 임원 등 수많은 이름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최민준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범 관계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했다. 이들 중 가장 큰 압박을 느끼고 있을 인물은
누구일까요? 서연이 질문을 던지자 박기태 실장이 망설임 없이 한 인물을 가리켰다. 그의 이름은 윤재혁 유진건설의 재무팀 부장이었다. 그는 최민준이 주도한 해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집행 실무 책임자였다. 윤 부장은 최민준의 직접적인 라인이라기보다는 실무 능력 때문에 발탁된 케이스입니다. 평판 조회 결과 그는 평범한 가장이고 지난 20년간 회계 부정 한 번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의 가책과 발각의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바로 서연이 찾던 인물이었다. 탐욕에 눈이 먼 공범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악행에 가담하게 된 꼭두각시, 이런 유형의 인물은 외부에서 작은 충격만 가해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 서연은 윤재혁 부장을 첫 번째 목표로 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접근은 극도로 신중해야 했다. 섣부른 접촉은 그를 겁먹게 만들어 입을 닫게 하거나 최민준에게 꼬리를 밟힐 위험이 있었다. 작전은 발기태 실장이 맡았다. 그는 며칠간 윤재혁의 생활 패턴을 은밀하게 분석했다. 그가 자주 가는 술집 퇴근길, 동선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공원까지. 박 실장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짠 뒤 어느 날 저녁 그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작은 이자카야에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났다. 그는 윤재혁의 옆자리에 앉아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박 실장은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발론 홀딩스 같은 곳에 투자한 사람들만 재미를 본다더군. 아발론 홀딩스는 최민준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대표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재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는 술잔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박 실장은 그를 뒤쫓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씨앗을 심는 것까지였다. 의심과 공포라는 씨앗은 이제 윤재혁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자라나 그를 잠식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윤재혁은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수시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최민준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언젠가 모든 것이 발각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며칠 후 서연은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다. 그녀는 이지혜를 통해 대포폰을 이용하여 윤재혁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어떤 위협이나 요구도 없었다. 단 한 장의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윤재혁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을 이체하는 내부 결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이 멀리서 찍힌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꼬리는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윤재혁에게 내린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민준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살고 싶다면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내일 저녁 9시 남산 도서관 주차장, 검은색 세단, 혼자 오십시오. 윤재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밤
그는 약속 장소에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수척해져 있었고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가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 문을 열자 그곳에는 강서연이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차 안은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어떤 서론도 없이 노트북을 열어 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가 처리했던 모든 불법 자금 이체 내역과 관련 서류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윤 부장님, 지금 부장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최민준 부회장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부장님 한 사람에게 떠넘기고 법망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압박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부장님을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드리려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은 최민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저와 협력하여 부장님이 아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법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장님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자 동시에 구원의 손길이었다. 윤재혁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가족의 얼굴과 감옥의 차가운 벽이 교차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윤재혁은 서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내부 정보원이 되었다. 그는 최민준의 눈을 피해 비자금과 관련된 모든 회계 장부 원본과 이사회 의사록, 그리고 최민준이 직접 서명한 내부 결제 서류들을 빼돌려 서연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최민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이제 부패한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고리는 끊어졌고 그를 통해 서연은 제국의 심장부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꼭두각시는 풀려났고 이제 꼭두각시를 조종하던 주인의 목을 겨눌 시간이었다. 최민주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초조했다. 강서연을 향한 그의 모든 공격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자신의 평판에 흠집을 냈다. 유진그룹 내부에서는 그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었고 그를 지지하던 이사회 임원들조차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의 통제력을 벗어난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윤재혁 부장의 미묘한 태도 변화에서 극에 달했다. 한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윤재혁이 요즘 들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최민주는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거칠게 다그쳤지만 윤재혁은 그저 몸이 좋지 않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 순간 최민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의심이 있었다.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방법을 고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사생활을 파고들어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빌미로 그녀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뒤처리를 해주던 흥신소 소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연, 그 여자에 대해 다시 조사해. 이번엔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가족, 친구, 과거의 남자 관계, 돈 문제 뭐든 상관없어. 밟으면
비명을 지를 만한 걸 찾아내란 말이야. 그날 이후 강서연의 주위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퇴근길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낌새를 느꼈고 자신의 개인 이메일과 클라우드 계정에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상대는 매우 전문적이었지만 스펙트라 애널리틱스의 보안 시스템과 그녀의 팀원인 박기태 실장의 예리한 감각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다. 박 실장은 즉시 서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최민준이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미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있고 대표님의 사생활을 캐고 있습니다. 박 실장의 보고를 듣는 서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불쾌하고 역겨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다. 최민준이 고용한 흥신소는 며칠간 강서연의 뒤를 캤지만 이렇다 할 약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의 사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그녀는 일 외에는 거의 집과 회사를 오갈 뿐이었고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비즈니스 관계자들이었다. 최민주는 보고를 받을수록 더욱더 분노했다. 그는 강서연에게 분명 무언가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흥신소에 더 많은 돈을 쥐어주며 없는 약점이라도 만들어내라고 지시했다. 결국 그들은 서연의 가장 아픈 과거를 건드렸다. 그들은 서연이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를 정기적으로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그녀가 익명으로 한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최민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악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는 돈으로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를 매수하여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린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잘 나가는 여성, CEO, K씨,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스폰서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서연이 한밤중에 고급 세단을 타고 외딴 묘지로 향하는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성공이 사실은 유력 정치인의 숨겨진 자금을 받아 이뤄진 것이며 보육원 기부는 돈 세탁을 위한 위장이라는 식의 소설이 쓰여 있었다. 기사는 그녀의 아픈 가족사와 선행을 더럽고 추악한 거래로 둔갑시켰다. 그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스펙트라 애널리틱스의 사무실은 아침부터 빗발치는 전화와 직원들의 술렁임으로 혼란에 빠졌다. 이지혜 선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강서연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과 거짓으로 점철된 기사를 묵묵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가슴을 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던 선행까지 더럽혀진 것에 대한 인간적인 모멸감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깐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본 순간 오히려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과 갈등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용서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5년 전의 복수나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니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과 명예, 심지어는 죽은 자의 존엄성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짓밟을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그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쥔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희생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악이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잠시만 진정해 주세요. 이 기사는 곧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쓰게 한 사람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윤재혁에게서 받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최민준의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이것들은 이제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낼 날카로운 수술 칼이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냉철한 정의감만이 남았다. 그녀는 최민준을 파멸시킬 마지막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선을 넘었고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최민준의 저열한 인신공격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강서연을 절망에 빠뜨리는 대신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망설임마저 불태워버린 불쏘시개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을 끝낼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에는 최민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칼을 가장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방어와 증거 수집의 단계는 끝났다. 이제는 그녀가 판을 설계하고 상대를 그 판 위로 끌어들일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최민준에게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바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떤 설명이나 용건도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것은 더 이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내는 요청이 아니었다.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소환장이었다. 최민주는 메시지를 받고 잠시 혼란에 빠졌다. 그는 강서연이 마침내 자신의 압박에 굴복하여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넘겨짚었다. 그가 퍼뜨린 추악한 스캔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그녀가 백기를 들기 위해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오만하게 판단했다. 그는 기꺼이 그 부름에 응하기로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철저히 짓밟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생각에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약속된 시간 최민주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프라이빗 바에 들어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진 그곳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무대처럼 고요했다. 강서연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어서 최민주는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애써 떨쳐냈다. 용건이 뭐야. 바쁜 사람을 이런 데까지 불러내고. 최민주는 일부러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싶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최근 발행된 타블로이드 신문을 보란 듯이 던져 놓았다. 바로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실린 신문이었다. 요즘 구설수가 많던데 안타깝더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동정심과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던진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녀는
신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앞에 놓인 찻잔을 조용히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다. 아발론 홀딩스, 유령 회사치고는 이름이 꽤 거창하더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민준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가 관리하던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였고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이름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작년 3월 15일 유진 건설 계좌에서 700억 원이 아발론 홀딩스로 송금되었습니다. 자재 대금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개의 못도 납품된 적이 없죠. 그 돈은 다시 수십 개의 계좌를 거쳐 지금은 스위스 은행의 어느 개인 금고에 잠들어 있고요.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 정확한 날짜와 금액 자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식은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부회장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의 방어 기제가 무너지자 그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바로 과거에 대한 감성적인 호소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거만함을 잃고 절박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아, 강서연 씨, 우리 예전에는 좋은 팀이었잖아.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돈 아니면 유진그룹 사장 자리라도. 그는 비굴하게 매달렸다. 5년 전 그녀를 내칠 때의 냉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비굴한 모습에 깊은 경멸감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귀에 대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무 늦었어, 최민준 씨. 당신은 선을 넘었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지. 그녀는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당신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어. 윤재혁 부장이 직접 넘겨준 회계장부 원본과 당신이 직접 서명한 결제 서류들까지 전부. 이제 게임은 끝났어. 윤재혁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민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가장 믿었던 내부자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볼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조용히 발을 빠져나갔다. 복수심에서 오는 뜨거운 희열은 없었다. 대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차가운 만족감만이 남았다.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몰락하는 제국의 황태자가 홀로 남겨져 있을 터였다. 조용한 바 안에는 최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그렇게 깨지고 있었다. 강서연은 최민준에게 증거가 담긴 USB를 넘기거나 그것을 들고 검찰청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런 방식은 너무 단순하고 최민준이 가진 권력과 법률팀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었다. 그녀가 계획한 무대는 훨씬 더 잔인하고 극적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의 왕국 바로 유진그룹의 심장부에서 그를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유진그룹은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공식적인 안건은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 안건이었지만 주총장 내부의 공기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민주는 단상 근처 앞자리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변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강서영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며칠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그녀가 결국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그녀가 가진 증거가 법적으로는 큰 효력이 없을 것이며 자신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오판했다. 주총의 의장은 최민준의 아버지이자 유진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최 회장이 직접 맡았다.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갔다. 몇 개의 안건이 순조롭게 통과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최 회장은 마지막 안건을 상정했다. 다음은 그룹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 진단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주들은 의아해했다. 예정에 없던 순서였기 때문이다. 최민준 역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버지인 최 회장이 그룹의 투명성을 과시하기 위해 준비한 형식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넘겨 짚었다. 사회자가 외부 컨설턴트를 소개하는 순간 주총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룹의 리스크 진단을 발표해 주실 분은 스펙트라 애널리틱스의 강서연 대표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최민준의 세상은 잠시 멈췄다. 모든 주주와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강서연이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차가운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준과 최 회장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오직 정면의 대형 스크린만을 응시했다. 최민준은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자신이 비웃었던 여자가 자신의 왕국을 심판하는 사형 집행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스펙트라 애널리틱스 대표 강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유진그룹이 현재 직면한 그리고 잠재된 치명적인 리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차갑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발표는 평범한 경영 분석으로 시작되었다. 시장 상황, 경쟁사 동향, 재무 건전성 지표. 처음 몇 분간 주주들은 다소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최민주는 점차 안정을 되찾으며 그녀가 고작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나 싶어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서연은 갑자기 스크린의 유진건설의 해외 프로젝트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복잡하게 얽힌 선과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표면적으로 유진그룹의 재무 상태는 건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데이터 심층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최소 5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불투명한 경로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아발론 홀딩스를 비롯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법인 등기 서류가 나타났다. 이 자금들은 대부분 조세 회피처에 설립된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장부상으로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대금으로 처리되었지만 이 회사들은
어떤 실질적인 영업 활동도 하지 않은 유령들이었습니다. 돈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최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는 그룹의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겁니다. 당장 저 발표를 중단시켜 그의 고함이 주총장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최 회장조차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할 뿐이었다. 모든 주주와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스캔들이 벗겨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서연은 최민준의 발악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음 자료를 보시면 명확해질 겁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에는 선명한 고화질의 문서 한 장이 나타났다. 그것은 아발론 홀딩스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내부 품위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의 가장 마지막 최종 결제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익숙한 필체의 서명이 있었다. 바로 최민준이라는 이름이었다. 이것은 윤재혁 재무부장께서 직접 양심 선언과 함께 저희에게 제공한 수백 건의 증거 자료 중 일부입니다. 서연이 말하는 순간 주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성과 비난이 쏟아졌다. 최민주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아직 발표를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최민준이 언론사를 매수하여 자신의 스캔들을 퍼뜨린 증거 흥신소를 고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녹취 파일까지 공개했다. 그의 경영 비리를 넘어 그의 비열하고 추악한 인성까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아들을 믿었지만 그 아들은 자신의 제국을 뿌리부터 썩게 만들고 있었다. 마침내 강서연은 자신의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것이 제가 진단한 유진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리더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기업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주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인사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마치 거대한 태풍을 불러일으키고는 자신은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은 기적처럼 열렸고 그 길의 끝에는 파멸한 최민준이 잿더미처럼 앉아 있었다. 강서연의 폭로가 끝난 순간 임시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모든 카메라는 단상 아래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는 최민준에게로 향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공허한 눈빛을 남김없이 담아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오만과 위신의 성벽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최민준을 둘러쌌다. 그들은 성난 주주들과 달려드는 기자들로부터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것은 마치 거대한 해일 앞에서 모래성을 지키려는 것처럼 무력해 보였다. 그는 요원들에게 이끌려 뒷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가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단상에서 조용히 걸어 내려오는 강서연을 향한 원망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떤 위협도 되지 못했다. 그것은 몰락한 왕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다. 최 회장은 아들이 끌려나가듯 사라지는 모습을 굳은 얼굴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의사봉을 들어 책상을 내리치며 패회를 선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란 속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한편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있던 강서연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유유히 주총장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위로 한때 거대했던 제국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유진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최민준의 이름과 그의 범죄 혐의로 도배되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의 시가 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섭게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그룹의 신용 등급은 수직으로 추락했다. 최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유진그룹에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되었다. 검찰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진그룹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 박스를 나르는 장면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다. 최민준의 개인 사무실은 물론 그의 자택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의 사무실까지 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이 샅샅이 파헤쳐졌다.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자신의 왕국이 아들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아들에 대한 부정과 분노, 그리고 그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위기를 수습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게 될 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어떤 변명도 옹호도 없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최민준을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룹은 최민준의 개인 비리와 무관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내치는 비정한 결정이었지만 제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최민준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뉴스에서 연일 흘러나오는 자신의 몰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강서연의 차가운 얼굴만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가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그 여자가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파멸시킬 수 있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그는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검찰청 입구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에게 쏟아졌다. 한때는 당당하고 오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강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팀원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환호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복수에서 오는 짜릿한 쾌감은 없었다. 대신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차가운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유진그룹의 건물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 건물은 그녀에게 상처와 배신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저 도시의 수많은 빌딩 중 하나일 뿐이었다. 최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일을 짓밟는 무기로 삼았던 그의 제국은 바로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한 여인의 손에 의해 그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다. 최민준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풍경을 구성하는 권력의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다. 한때 도시의 심장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했던 유진그룹의 본사 건물은 이제 거대한 수술을 마친 환자처럼 조용했다. 화려했던 로비는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자부심 대신 신중한 긴장감이 엿보였다. 최민주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강서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견고했다. 특히 내부 고발자인 윤재혁 부장의 결정적인 증언은 그의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결국 재판부는 그에게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수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황태자는 그렇게 차가운 감옥의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유진그룹은 최 회장의 고통스러운 결단 아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족벌 경영의 고리를 끊기 위해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새로운 회장으로 영입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유진그룹은 최민준이 남긴 부패의 잔재를 걷어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시작했다.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과거의 영광은 깊은 상처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스펙트라 애널리틱스는 업계 최고의 회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유진그룹 스캔들을 통해 그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기업들이 그들을 찾는 이유는 가십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서연이 보여준 것처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심을 꿰뚫고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대기업들의 컨설팅 의뢰가 쇄도했다. 새롭게 재편된 유진그룹에서도 강서연에게 그룹의 윤리경영위원장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제안해 왔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강직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화려하게 금이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진그룹이라는 이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세운 이곳 스펙트라 애널리틱스에서 그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생각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옥상 정원에 서서 해가 저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빌딩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예전보다 조금은 작아 보이는 유진그룹의 건물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 심지어는 승리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호수와 같은 깊은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최민준을 떠올렸다.
그가 돌아오길 원했던 순간을 그는 그녀를 다시 자신의 게임판 위로 끌어들여 과거의 관계로 되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며 걸어온 길은 단순히 그에게서 멀어지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그녀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흉터로 남아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짓밟았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 위로 내려온 듯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상쾌한 저녁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불빛 너머 밝아올 내일의 새로운 새벽을 향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그녀가 돌아오길 바랐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그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그녀만의 온전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